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먼 미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은 아니에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화성도시 계획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우주 경제의 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제 경제의 영토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를 세우겠다고 장담하고 있죠. 처음 들으면 저 사람 또 허풍 떨고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최근에 머스크가 갑자기 입장을 확 뒤집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달은 딴길이다, 화성으로 직행한다라고 했던 사람이 얼마 전 달에 먼저 도시를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화성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달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화성은 26개월마다 한 번밖에 못 가지만 달은 열흘에 한 번씩 갈 수 있으니까요. 연습 무대를 달로 바꾼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머스크가 단순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미 돈의 흐름을 우주로 돌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숫자로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 데 드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나사의 우주 왕복선 시절에는 1kg의 물체를 우주로 보내는데 약 56,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하나 무게를 우주로 보내는데 7천만 원이 넘게 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스페이스X의 재사용 로켓인 펠컨 9은 이 비용을 2,600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약 350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스타쉽이 완성되면 이 비용은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킬로그램당 운송비를 낮추겠다는 게 머스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스타쉽,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새로운 버전이 나옵니다. 스타쉽 버전 3라고 하는데요. 이전 모델보다 화물을 3배 가까이 더 실을 수 있습니다. 100톤이 넘는 짐을 한 번에 우주로 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로켓이 실전 투입되는 순간 우주 운송비는 또 한 번 급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운송비가 싸진다고 해도 화성 가서 도대체 뭘 해서 돈을 번다는 건가요? 거기 가면 그냥 빨간 먼지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자, 답변을 드릴게요. 화성 이주는 그 자체로 거대한 인프라 산업입니다. 화성에서 사람이 살려면 집도 지어야 하고 산소도 만들어야 하고 음식도 생산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 로봇을 먼저 보낼 생각이에요.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죠? 그 로봇들이 화성에 먼저 착륙해서 기지를 짓고 산소를 만들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세팅해 놓겠다는 겁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진짜 계획서에 들어가 있어요. 로켓, 전기차, AI, 로봇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는 거죠. 지구에서 가져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현지에서 자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들이 지구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성에서 식량을 키우기 위해 개발된 초고 효율 스마트팜 기술은 당장 지구의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좁은 공간에서 적은 물로 최대의 수확을 내는 기술이니까요. 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인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겠죠. 화성에는 화석 연료가 없으니까요. 결국 화성 도시 계획은 지구의 미래 기술을 미리 테스트하는 거대한 실험실이자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 생태계를 완성하는 종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AI 회사 xAI를 스페이스X와 합쳤거든요. 합친 기업 가치가 무려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합병이에요. 왜 로켓 회사와 AI 회사를 합쳤을까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지구보다 냉각이 쉽고 태양 에너지를 무한정 쓸 수 있으니까요. 로켓으로 물건만 나르는 게 아니라 AI의 두뇌까지 우주로 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올 여름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요. 기술 발전은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우주가 당장 돈이 되나요? 자,
여기서 진짜 노다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우주 광물 채굴입니다.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소행성들 중에는 백금이나 니켈, 코발트 같은 희귀 금속이 꽉 차 있는 녀석들이 많습니다. 16푸시케라는 소행성 하나에 들어있는 철과 니켈의 가치만 해도 700경 달러가 넘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경입니다, 여러분. 1경원은 1조 원의 1만 배예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수조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액수죠.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행성 채굴 시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20% 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한 스타트업은 소행성에서 백금족 금속을 캐오는 기술을 시험하고 있고 여러 나라가 이미 우주 자원 소유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소행성에서 자원을 캐서 지구로 가져오거나 혹은 화성기지 건설에 바로 사용하는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류의 부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금 한 돈에 수십만 원을 주고 사는 이유가 희소성 때문인데 우주에서 금이 쏟아져 들어오면 경제 상식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그 자원을 선점하는 국가나 기업이 차기 패권국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행 티켓 가격을 약 5억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화성에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로켓의 재사용 횟수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늘어나야 합니다. 또한 화성까지 가는 6개월 동안의 방사선 문제, 도착 후의 희박한 공기, 영하 60도에 달하는 평균 기온을 견뎌낼 생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아직 계산조차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머스크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유인 화성 착륙은 빨라야 2029년, 현실적으로는 2031년쯤이라고요. 이 사람이 직접 현실적으로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화성 경제가 돌아가려면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정착민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데만 적어도 100조 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머스크는 이 자본을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조달하고 있죠. 현재 스타링크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올해 안에 1800만 명까지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매출도 어마어마합니다.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거의 80%가 스타링크에서 나와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팔아 돈을 벌고 스타링크가 인터넷 서비스를 팔아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두 우주로 들어가는 구조인 셈이죠. 그런데 이 레이스에 뛰어든 게 머스크만이 아닙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도 우주 관광 사업을 접고 달 착륙선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중국은 2030년 전까지 유인달 착륙을 하겠다며 지금 발사장을 짓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달을 두고 사실상 우주판 신냉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우주 경제 규모가 이미 6천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800조 원이 넘는 돈이 이미 우주에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4년에는 1조 달러, 1300조 원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의 반도체 시장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화성에 도시가 세워지는 순간 그곳은 지구와는 다른 독자적인 화폐 시스템, 독자적인 법률, 그리고 독자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새로운 시장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우주 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은 2000년대 초반의 인터넷 산업이나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보던 시선과 비슷해야 합니다. 에이, 저게 되겠어? 라고 할 때 이미 거대한 자본은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주 산업에 쏟아진 민간 투자만 120억 달러가 넘습니다. 1년 만에 거의 50%가 뛴 거예요. 심지어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사업이 됩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 3만 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가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성이랑 충돌하면 수천억 원짜리 자산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쓰레기를 잡아서 치우는 청소 산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주판 환경 미화원인 셈인데 이 시장 규모가 벌써 조 단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우주에서는 쓰레기조차 돈이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 판에서 빠져 있지 않아요. 올해 우리나라 우주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습니다. 누리호가 올해 5번째 하늘을 찌르고요.
한화는 한국판 스타링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독자 기술로 우주 반도체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표가 뭔지 아세요? 2029년에 우리 발사체로 달 궤도선을 보내고 2032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재사용 발사체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스페이스X처럼 로켓을 쏘고 다시 잡는 기술, 우리도 만들겠다는 거죠. K-팝, K-방산 다음은 K-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일론 머스크의 우주 계획은 단순히 이주가 목적이 아니라 우주 자원 선점과 인프라 기술 독점을 목표로 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은 달을 발판 삼아 화성까지 가겠다는 전략으로 바뀌었죠. 둘째, 로켓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면서 소행성 채굴 같은 우주 광업의 수익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부는 하늘 너머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생활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